이란 2600년 제국의 저항.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28일 새벽 3시 테헤란 북부의 하늘이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쏟아졌고 지하 벙커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몇 분 뒤 전 세계 속보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그 순간 테헤란 거리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란이라는 나라는 뭔가? 뉴스만 보면 이란은 그냥 핵을 만드는 위험한 나라, 미국과 싸우는 불량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는 26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무게를 끌어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르면 아마 여러분은 이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일부 기원전 550년 사막의 제국이 피어나다. 기원전 559년 페르시아 남부의 작은 속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그 변방의 왕위에 한 남자가 조용히 올랐어요. 이름은 키루스. 나이는 30 남짓. 당시 중동의 강대국들 입장에서 그는 그냥 시골 제후였습니다. 메디아, 바빌로니아, 리디아, 이 거인들이 서로를 찢어먹던 시대에 키루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그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세웁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까지. 당시 지구상에 살던 인구의 3분의 1이 그의 통치 아래 놓였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단순히 칼을 잘 휘둘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키루스의 비결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 성문 앞 성벽 위에 병사들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집 안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복자가 들어오면 을에 약탈이 시작되고 불이 붙고 비명이 따라오는 게 수천 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키루스의 군대가 성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약탈을 금지했어요. 신전을 파괴하는 대신 보호했습니다. 포로들을 학살하는 대신 해방시켰어요.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와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그들을 불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신전을 다시 지어라. 그 비용은 내가 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이방인 정복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가 보낸 메시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쓰는 바로 그 단어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유대인에게 쓴 겁니다. 그 주인공이 이란 왕이었어요. 1879년 바빌론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작은 점토 원통 하나를 발굴합니다. 그 위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자 학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정복한 모든 땅의 종교를 존중한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키루스 원통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이 유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키루스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만든 제국은 칼로 무너진다. 압도적인 강자의 관용은 충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철학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인들의 뼈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에게도 인간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국이 완성된 뒤에도 계속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기원전 530년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초원에서 유목 부족 마사게타이와 전투를 벌이다. 그는 전사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남자의 최후는 이름도 낯선 초원의 먼지 속이었어요. 그의 시신은 파르스 지방의 파사르가다에 세워진 소박한 석조묘에 안치됩니다. 화려한 황금 왕좌도 없었어요. 1000개의 기둥으로 장식된 궁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로 만든 작은 집 하나. 지금도 이란인들은 그 묘 앞에서 멈춰 섭니다. 키루스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 기획자이자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왕위에 오른 방식입니다. 기원전 522년 키루스의 아들 캄비스세스가 원정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요. 제국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집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어요. 다리우스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무려 19번의 전투를 벌여 반란을 모두 진압합니다. 그는 이 승리를 이란 서부 비수툰 산의 절벽에 높이 15m, 너비 25m 규모로 새겼어요. 다리우스가 이 모든 반란을 진압했다.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문은 훗날 고대 페르시아어와 엘라머, 바빌로니아어를 동시에 해독하는 열쇠가 됩니다. 정복자의 자랑이 인류의 유산이 된 거예요. 다리우스가 만든 것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수도 수사에서 소아시아의 사르디스까지 2700km에 달하는 도로, 왕의 길이라 불린 이 도로에는 104개의 역참이 설치됐어요. 일반 여행자가 석 달 걸리는 거리를 왕실 전령은 단 7일에 주파했습니다. 후에 미국 우체국이 만든 슬로건이 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린다. 그 문장의 원조가 다리우스의 전령을 묘사한 말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또 세계 최초에 가까운 단일 통화 체계 다리 금화를 만들었어요. 지중해에서 인더스강까지 하나의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표준 세금 체계, 행정구역 분할, 감찰관 제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 시스템의 원형이 기원전 500년대 이란에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가 짓기 시작하고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완성한 이 도시를 저는 꼭 설명하고 싶어요. 페르세폴리스의 벽화를 보면 다른 제국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복 국가의 왕궁 벽화엔 적군을 고문하거나 무릎 꿇린 포로의 비참한 모습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세폴리스엔 제국의 23개 민족 사절단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평화롭게 행진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억압이 아니라 조화, 공포가 아니라 다양성. 이것이 이란인들이 꿈꾸는 제국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미 한번 세계를 품어본 민족이다. 2부
기원전 330년 불길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청년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넙니다. 22살이었어요.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평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는 병력 수에서 알렉산더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쇠기형 기병 돌격에 전선이 무너졌고 다리우스 3세는 도주하다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200년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렇게 끝났어요. 기원전 330년 페르세폴리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른 이 불이 의도적 복수였는지 술에 취한 실수였는지는 지금도 역사가들이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불길 속에서 사라진 건 건물뿐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이란 역사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정복자 알렉산더가 피정복자 페르시아의 문화에 중독되어 버렸거든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왕관을 썼습니다. 페르시아 귀족들을 제국의 고위직에 임명했어요. 페르시아 복식을 입었고 부하들에게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격렬히 반발했지만 알렉산더는 굽히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체계와 외교 관습, 통치, 철학은 당시 마케도니아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자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흡수를 선택한 거예요. 칼로 정복한 것은 그리스였지만 문화로 정복한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것이 이란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정복당할 수는 있어도 소멸당하지는 않는다. 외세가 들어와 칼을 휘둘러도 이란의 시스템과 문화는 결국 정복자들을 이란 식으로 동화시켜 버립니다. 알렉산더가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32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기에 제국은 즉각 분열됐어요. 이란 고원을 포함한 동방은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란의 그리스 문화를 이식하려 했어요. 각지에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어를 행정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이란을 덮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란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소화했어요. 그리스 신화와 페르시아 신화가 뒤섞이고 그리스 건축과 이란 전통이 합쳐진 독특한 혼합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기원전 247년 이란계 유목민 파르티아인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들이 세운 파르티아 왕국은 약 500년간 이란 고원을 지배하며 로마와 맞서 싸우는 동방의 강자가 됐어요. 파르티아의 기병 전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투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말을 달리며 뒤를 향해 화살을 쏘는 파르티안 샷. 오늘날에도 영어 표현으로 남아있는 이 기법에 로마 군단도 여러 차례 당했어요. 기원전 53년 카르아의 전투. 파르티아군은 로마의 크라수스가 이끄는 군단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사했고 로마는 군단기를 빼앗기는 전례 없는 굴욕을 당했어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란인들에게 파르티아는 무언가 2%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아케메네스 시절의 그 정교한 중앙집권 시스템과 문명적 자부심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기 226년 이란 남부의 파르스에서 새로운 영웅이 일어납니다. 아르다시르 1세. 이것이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시작입니다. 사산 왕조의 슬로건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키루스와 다리우스의 진짜 후계자다. 페르시아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다. 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었어요. 세상은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어둠의 신 아흐리만의 투쟁이며 왕은 빛의 대리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사산 왕조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서기 260년 에데사 전투. 상상해 보세요. 전장의 먼지 속에서 로마의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왕 샤프르 1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국의 왕에게 포로로 잡힌 것은 로마 역사 700년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란 남부 나크셰 로스탐 유적지에 가면 말 위에 앉은 샤프르 1세 앞에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거대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예요. 서구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들의 수장을 무릎 꿇릴 수 있다. 이 기억은 1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란인들이 서방의 압력에 맞설 때 꺼내드는 정신적인 갑옷이 됩니다. 사산 왕조는 6세기 호스로 1세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의 수도 크테시포는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박해를 피해 도망친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곳으로 망명했고 인도의 수학과 의학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조는 없었어요. 로마와의 소모적인 전쟁으로 국력이 바닥났고 내부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37년에서 651년 사이 무려 11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이 이어졌어요. 그 틈을 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3부 7세기 사막에서 올라온 폭풍. 서기 636년 이라크 남부 카디시아 평원. 한쪽엔 400년 제국의 정예군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부대도 있었어요. 반대편엔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온 반유목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 사산 왕조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400년 제국이 수십 년의 소모전으로 이미 속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왕이 바뀌고 군대의 사기는 바닥이었어요. 반면 이슬람 전사들에겐 종교적 열정이라는 어떤 칼로도 막을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651년 사산 왕조의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가 중앙아시아 메르브까지 도망쳐 옵니다. 한때 로마 황제를 사로잡았던 그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가 낡은 방앗간 문을 두드렸어요. 하룻밤 몸을 숨길 곳을 구걸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잠든 왕의 옷을 벗겨 팔고 달아났어요. 400년 제국의 끝이 그랬습니다. 황금 왕좌도 전쟁 코끼리도 로마를 무릎 꿇린 군대도 없었어요. 차가운 흙바닥과 아무도 없는 새벽만 있었습니다. 이 쓸쓸한 최후는 이후 이란인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란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아랍이 이란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복자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땅을 다스리려면
페르시아인들의 머리가 필요하다. 결국 정복자의 궁전과 행정실이 페르시아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세금을 걷는 법, 도로를 관리하는 법, 궁정 예법을 지키는 법까지 아랍인들이 이란인들에게 국가 운영을 배웠어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아랍은 칼로 이란을 정복했지만 이란은 펜으로 아랍을 정복했다. 750년 아바스 왕조가 들어섭니다. 새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사산 왕조의 수도 크테시폰 바로 옆에 세워졌어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이슬람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아랍의 과학기라고 부르지만 실제 주인공 대부분은 이란 출신이었습니다. 대수학의 아버지 알고리즘의 어원이 된 수학자 알콰리즘이 근대 의학의 기초를 닦은 의학의 성인 이분 시나 서양에서 아비센나라 불린 이 학자 모두 이란의 피가 흐르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분 시나가 저술한 의학 전범은 무려 600년간 유럽과 이슬람 세계 의과 대학의 표준 교재로 사용됐어요. 600년. 한 권의 책이 600년간 교과서였습니다. 중세 유럽 대학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때 실제로는 이란인의 해석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랍어가 지배 언어가 된 상황에서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는 원래 언어를 잃고 아랍어권이 됐어요.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시인 피르다우시가 있었어요. 그는 30년 동안 은둔하며 6만 구절에 달하는 방대한 서사시 샤나메를 집필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외래어인 아랍어를 거의 섞지 않고 순수한 페르시아어만을 사용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고난을 겪었으나 나는 이 시로 페르시아를 다시 살려내노라. 피르다우시의 말대로 이란인들은 이 시를 읽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아랍어를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와 문자를 지켜낸 이유가 바로 이 문화적 항전 덕분이었어요. 사부 13세기 지도에서 지워진 도시들. 그러나 역사는 빛 뒤에 반드시 어둠을 준비해 놓습니다. 1219년 봄 중앙아시아의 지평선 너머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불탔습니다. 부하라가 불탔어요. 메르브, 니샤푸르.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던 도시들이 차례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니샤푸르의 경우 몽골군이 성을 함락한 뒤 주민 전체를 학살했어요. 당시 기록은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죽였다고 전합니다. 1258년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가 이끄는 군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합니다.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수도였던 이 도시에서 지혜의 집 장서 수십만 권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졌어요. 불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강에 던졌어요. 책이 너무 많아 강물이 검게 물들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분 신하가 연구하고 알콰리즈미가 계산하고 루미의 스승들이 읽었던 그 책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인구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란 고원의 인구가 최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추산됩니다. 수백 년에 걸쳐 구축된 카나트 관계 시스템도 조직적으로 파괴됐어요. 일부 지역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이란 특유의 패턴이 또 한 번 작동합니다. 몽골의 이란국은 처음에
불교와 기독교의 우호적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 문화의 중력에 끌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잔 칸은 1295년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선언했어요. 이란을 잿더미로 만든 침략자의 후손이 이란의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가잔 칸의 재상 라시드 앗디는 세계 최초의 세계사 저술이라 불리는 집사를 편찬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운 자들의 궁정에서 이란의 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14세기 말 또 다른 정복자 티무르가 이란을 휩쓸었습니다. 이스파한에서만 주민 수만 명의 두개골로 해골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티무르는 역사상 가장 광적인 예술 후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각지에서 장인들을 사마르칸트로 끌고 와 도시를 꾸미게 했어요. 그가 세운 건축물들은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데 그 건물들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은 이란 출신 건축가들이었습니다. 파괴자가 후원한 예술이 이란 문화를 더 멀리 퍼뜨린 거예요. 몽골도 티무르도 이란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이 찬란한 문명을 완전히 지워버린 정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부 16세기 14살 소년의 선택이 중동을 갈랐다. 몽골의 잿더미가 식어가던 그 빈자리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14살 소년이 등장합니다. 1501년 봄,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도시에 입성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첫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이란의 모든 백성은 시아파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시 이란 인구의 90% 이상은 순위파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어린 왕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극단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중동 뉴스를 볼 때마다 마주치는 순위파 대시아파 갈등의 본격적인 시작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갈라졌어요. 다수파인 순위파는 선출된 지도자를 따랐지만 소수파인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와 그 후손들만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였어요. 알리의 아들 무함마드의 외손자인 후세인이 압도적인 수의 순위파 군대에 맞서 싸우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소수의 의로운 자가 거대한 악에 맞서 희생당했다는 이 서사는 이란인들의 정서와 완벽하게 공명했어요.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억압받았던 역사를 가진 이란인들에게 후세인의 순교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의 상징이 된 거예요. 2026년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 세력에 맞서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독특한 안보 심리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1세가 시아파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아주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당시 이란의 서쪽에는 최전성기를 맞이한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순위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란이 순위파로 남는다면 이란 백성들의 마음이 종교적 종가인 오스만 제국으로 향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고 독립성을 지키려면 오스만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성벽이 필요하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인들에게 우리는 아랍이나 튀르크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심어주었어요. 이때부터 이란은 이슬람 세계 내에서 거대한 고립된 섬이자 동시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파비 왕조는 16세기 말 아바스 1세 때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수도 이스파한. 사람들은 이 도시를 가리켜 말했어요.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다. 인구 50만 명의 이 도시는 당시 런던이나 파리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이맘 광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정교한 푸른 타일의 모스크들은 지금도 인류 건축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혀요.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시아파를 장려하면서 성직자 계층의 권위가 왕권만큼이나 강력해진 거예요. 왕은 성직자들의 종교적 승인이 있어야 통치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왕보다 성직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훗날 1979년 혁명에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시스템의 초석이 됩니다. 6부 19세기 조약서 한 장으로 나라를 잘라낸 자들. 19세기에 접어들며 철처럼 버티던 이란에게 새로운 괴물이 찾아옵니다. 칼과 말이 아닌 증기선과 총과 조약서를 든 서구 열강이었어요. 당시 이란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힘을 잃어버린 노쇠한 거인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된 러시아 제국이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이란을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역사는 이를 두고 그레이트 게임이라 부릅니다. 1813년 굴리스탄 조약,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 이 이름들은 지금도 이란인들에게 국치의 상징이에요. 이 조약들로 이란은 지금의 코카서스 지방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줘야 했어요. 더 치욕스러운 건 조약 조건이었습니다. 이란 내 러시아인들이 이란 법이 아닌 러시아 법 적용을 받는 치외법권을 얻었어요. 이란의 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겁니다. 무능한 카자르의 왕들은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와 유럽 여행을 위해 나라의 핵심 이권들을 헐값에 서구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어요.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은행 설립권. 이란의 미래가 종이 쪽지처럼 외국 기업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던 1890년 이란 민중들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시르 아딘 샤가 영국 회사의 이란 내 담배 전매권을 통째로 팔아넘긴 거예요. 담배는 당시 이란인들의 유일한 낙이자 수많은 상인이 생계를 잇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 땅에서 난 담배를 영국 회사에 허락받고 사야 한다니. 이때 이란 역사상 최초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시아파 최고 성직자 미르자 시라지가 종교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맘에 대한 전쟁 선포와 같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에서 담배 가게 문을 닫았고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샤의 궁전 안에서 후궁들까지 곰방대를 꺾어버렸을 정도였죠. 왕은 굴복했고 영국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란 역사에서 성직자와 민중이 힘을 합치면 왕과 외세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첫 번째 승리였어요. 오늘날 이란 혁명 수비대와 성직자 권력의 정당성이
바로 이 반회세 투쟁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1906년 이란 최초의 의회 마즐리스가 탄생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적 성과였어요. 하지만 이 위대한 발걸음은 다시 한번 외세의 발밑에 짓밟힙니다. 러시아와 영국이 1907년 협정을 맺고 이란을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영국의 세력권으로 제멋대로 나눠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이란의 선구자들은 외세의 지원을 받은 왕의 군대에 의해 처형되거나 추방됐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서구 강대국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가짜에 불과하다. 이 도깨비불 같은 불신은 훗날 이란 외교, 정책의 핵심 문법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19세기에 겪었던 이 처참한 능력의 역사, 외세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 기억이 유전자처럼 대물림된 결과입니다. 7부 1908년 검은 황금이 저주가 되다. 1908년 이란 남서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검은 액체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석유였어요. 중동 최초의 거대 유전이 발견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축복은 이란인들에게 곧 저주가 됐습니다. 이 석유를 가져간 주인이 이란이 아닌 영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계약 조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불평등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석유 회사로부터 걷어가는 세금이 이란 정부가 받는 로열티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란의 자원을 영국이 가져다 쓰면서 영국 배만 불리는 구조였죠. 이란 노동자들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푼돈을 받으며 일했고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자원을 도둑맞고 있다는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분노를 하나로 모아 폭발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그였어요. 명문가 출신의 유럽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지식인,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였던 정계 거물. 1951년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리에 취임한 그의 첫 일성은 명쾌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다. 모사데그는 즉시 석유 국유화를 선포했어요. 영국인들을 쫓아내고 우리 손으로 기름을 뽑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란 전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서구 제국주의에 뺨을 때린 것과 다름없었어요. 영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군을 동원해 이란의 석유 수출기를 막아버렸고 이란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하지만 모사데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영국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졌고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냉전의 리더였던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중재하는 척하던 미국은 모사데그가 소련과 가까워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영국 측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갑니다. 결국 미국 CIA와 영국 MI6는 이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비밀 공작을 설계했어요. 그 작전명이 바로 아작스 작전입니다. 1953년 8월 CIA는 거액의 자금을 뿌려 매수된 폭력배와 군인들을 동원했어요. 테헤란 거리에는 조작된 시위가 벌어졌고 모사데그 총리는 쿠데타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탈리아로 도망쳤던 팔라비샤는
미국과 영국의 비호 아래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이 사건은 이란 역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가 됩니다. 이란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서구는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한 나라의 민주적인 지도자도 서슴지 않고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이 기억은 훗날 1979년 혁명에서 이란인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미국은 악마다라고 부르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배경이 됩니다. 모사데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가장 큰 죄는 이란의 석유를 이란인들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란인들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8부 1979년 카세트 테이프가 왕조를 무너뜨렸다. 쿠데타 이후 다시 절대 권력을 쥔 팔라비 샤는 더욱 가혹한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천문학적인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을 중동의 경찰로 키웠어요. 1970년대 중반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는 마치 파리나 뉴욕 같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들이 팝송을 들으며 카페에 앉아있고 거리에는 최신형 벤츠가 즐비했죠. 오일 쇼크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달러가 이란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었어요.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1977년 이란의 1인당 GDP는 약 3,800달러로 같은 시기 한국의 3배가 넘었어요. 3배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한국이 이란의 10배가 넘는데 그때는 이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급격한 현대화는 농촌의 해체와 극심한 빈부격차를 불러왔어요.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던 이슬람 성직자들은 서구식 세속화의 강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비밀경찰 사바크의 공포 정치가 모든 입을 막고 있었어요. 정규 요원만 6만 명, 정보원이 수십만 명, 고문과 감시가 일상이 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솥에 밸브를 연 인물은 뜻밖에도 이라크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77살의 노성직자였어요. 루올라 호메이니. 그는 화려한 무기도 거대한 자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아주 단순한 도구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호메이니는 망명지에서 왕의 부패와 미국의 지배를 비판하는 설교를 녹음했어요. 테헤란 시장 바닥과 모스크를 통해 비밀리에 유포된 이 테이프들은 이란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왜 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가? 1978년 마침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 노동자, 상인, 독실한 신자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샤는 물러가라. 1978년 9월 8일 테헤란의 잘레 광장에 모인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왕의 군대가 발포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한 이른바 검은 금요일 사건이에요. 이 학살은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어요.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 국가의 생명줄인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믿었던 군대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979년 1월 16일 팔라비 샤는 잠시 휴가를 떠난다는 씁쓸한 변명을 남기고 이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휴가가 아니라 2500년 왕정의 영원한 퇴장이었어요. 1979년 2월 1일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던 날 테헤란 공항부터 거리까지 수백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2월 11일 군부가 중립을 선언하며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로운 국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형태였어요.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과 의회를 뽑는 공화제의 외형을 가지면서도 그 위에 신의 대리자인 성직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최고 지도자 자리를 둔 겁니다. 이란바 법학자의 통치, 이 하이브리드 체제는 이란에게 강력한 결속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정 독재라는 비판과 내부적인 자유의 억압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됩니다. 구부 1980년 8년의 지옥. 혁명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새로운 공화국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인 1980년 9월 이웃 나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국경을 넘어 침공해 왔어요. 그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이란을 일주일 안에 정복하고 석유가 풍부한 남부 지역을 빼앗겠다. 하지만 이 계산은 이란인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제국의 자부심과 시아파의 저항 정신을 과소평가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다투는 싸움을 넘어 이란인들에게 성스러운 국방으로 불리는 8년의 생존 투쟁이 됐습니다. 열혈적인 혁명 지지자들과 어린 소년들이 자원 입대하여 전선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가슴에 호메이니의 사진을 달고 지뢰밭을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 길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급조되었던 민병대가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오늘날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이름, 혁명 수비대입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참혹한 참호전으로 변했어요. 특히 이라크는 전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화학,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란 군인과 민간인들이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하지만 이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국제사회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 혁명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라크의 화학 무기 사용에 눈을 감았고 오히려 이라크에 자금과 정보를 지원했어요. 이때 이란인들의 뼈저린 교훈이 완성됩니다. 세상에 우리 편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제법도 우방도 아닌 오직 우리의 주먹뿐이다. 2026년 현재 이란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에 집착하는지, 그 답은 바로 이 독가스가 자욱했던 전장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1988년 아무런 승자도 없이 100만 명의 사상자만 남긴 채 전쟁은 멈췄습니다. 전쟁이 남긴 유산은 거대했어요. 전쟁을 통해 비대해진 혁명 수비대는 이제 군사력을 넘어 경제력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명분으로 건설, 에너지, 통신 등 이란 경제의 핵심 분야에 혁명, 수비대 관련 기업들이 진출했어요. 오늘날 이란 경제의 약 30에서 50%를 이들이 통제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죠. 이들은 이제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하며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국가 안의 국가가 됐습니다. 10부 2026년 그래서 지금 이란은 어디로 가는가?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군의 미사일이 테헤란 북부에 떨어졌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언급하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기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혁명, 수비대가 주도해서 권력, 승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라는 기구가 다음 지도자 선출에 들어갔어요.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결국 아들 모즈타바가 3대 최고 지도자에 올라섰습니다. 왕정을 뒤엎고 세운 나라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넘긴 아이러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 생명, 자유 시위는 이란 사회 내부에 깊은 균열이 있음을 증명했어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반정부 시위 때 혁명, 수비대가 이틀 만에 10,000명 넘게 학살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슬람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정작 서방에서 유학하고 부동산을 굴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체제가 가진 이중성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1979년 혁명을 이끌었던 세대는 노쇠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2026년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봐요. 그들은 순교와 저항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자유로운 인터넷과 경제적 일상을 원합니다. 1977년 한국보다 3배나 잘 살던 이란의 1인당 GDP가 지금은 3,900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세계 2위인 자원부국이 이 꼴이라는 건 체제가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먹먹한 여운. 2600년 전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 성문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관용이 제국을 만든다는 이 오래된 지혜의 발원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사일을 맞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키루스 이후 다리우스가 있었고 알렉산더 이후 파르티아가 있었으며 몽골 이후 루미가 있었어요. 이란이 2600년 동안 반복해온 가장 강력한 패턴이 있다면 정복과 파괴 이후에도 반드시 재건과 창조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란의 역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국이 됐고 문을 닫았을 때 고립됐어요. 그리고 이건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문을 닫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문을 여는 사람인가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문을 닫는 순간 제국도 추락합니다. 이란의 2600년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